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4차 공판 방청을 하고 와서, 어, 하나의 영상을 올렸고, 어제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피로도가 심해서 그런지 뭐 어찔어찔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울산경찰청 다녀온 내용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경찰 측에서도 이것만은 제발 좀 알아라. 지금, 어, 재판에 회부가 되어가지고 재판 진행 중인 지금은 피고인 신분으로 있는 거지요. 그 피고인이 석방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제가 주장을 확실하게 한 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은 원금 돌려줄 수 있다. 원금이 현금이 아니었다. 그랬을 때 이게 무죄가 될 확률이 저는 100%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 피고인이 석방이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이 우리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할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조사에 응하지를 않거나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2심을 간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는 수사를 재판을 받는 것도 수사를 그렇게 하기도 좀 힘들 수 있다. 그 예를 어제 우리가 확실하게 또 한번, 어, 다수의 사람들이 목격을 했잖아요. 정인 채택이 되는 사람들조차도 부르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데, 거기는 정인으로 그 정원대에 쓰지 않으면은 그 과태료까지 뭐 맥시멈 500만 원까지인데 어제는 뭐 100만 원짜리 한 사람을 과태료를 무는 걸로 그렇게 재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던 내용이 뭐 간단하게 제가 좀 준비를 좀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 이를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P, PT를 조금 준비를 했어요. 자, KOK 파운데이션 재단이 있고, 재단이 운영이 될 때, 2019년 9월 17일에 베타 버전으로 KOK 플레이 앱이 작동이 되었죠. 그때부터 2021년 4월 15일, 뭐 4월경 정도라고 보이는데, 그때까지 운영사가 다웍스라는 한지욱의 형제, 뭐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한성재라고, 거기가 운영사로 되어 있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운영사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 놓고 이렇게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메타엠, 미디움 리미티드란 쪽, 이게 결국에는 메타엠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사명이 KOK 재단과 이 미디움 리미티드라는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곳과의 계약이 KOK 플레이 플랫폼 운영권 인수 계약이에요. 운영권요. 운영, 그 다음에 미디움, 그러고 나서 5월 7일에 똑같은 게 미디움, 리미티드와 미디움 인코퍼레이션, 요게 주식회사 미디움이에요. 여기와 계약을 이렇게 했다라고 블록체인 투데이에 나왔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전부 다 운영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모든 공지가 우리가 본 그 공지의 주체는 미디움 리미티드였고 메타 M이었지.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으로 나오거나 주식회사 미디움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계약을 했던 게 이 업체로 넘어갔으면 이 업체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공지를 해야 되는데, 공지의 주체가 인코퍼레이션 또는 주식회사 미디움이라고 나온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K스테이움 PT라는 게 22년 4월 13일에 조금 이따 공지를 보여드릴 건데 거기 보면은 이 K 스테디움 PT 리미티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KOK 재단에서 설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공지가 나온 게 4월 22일이에요. 근데 K 스테디움 PT라는 거는 4월 13일에 이미 설립이 됐어요. 제가 말 자체도 틀리는 부분을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쭉 오다가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의 오너처럼 바뀌어버렸죠. 그러면서 이 운영을 하는 운영사의 역할이 크립티드로 넘어간 거예요. 이 날짜는 제가 설립일보다는 거기 보면은 제가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홈페이지에서 본 거는 2023년 이후 이 운영사 역할을 어, 한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사 역할을 하던 게 여기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이거는 22년 4월 22일자로 KOK 플랫폼 운영 및 정책 변경 예고가 나왔고, 앞에 거는 뭐 읽어보시고, 3번 항에 가면 KOK 플랫폼 운영 및 유지 보수 법인 안내라고 돼 있어요. 플랫폼 운영 인수 이후 현재까지 KOK 플랫폼의 모든 공지는 메타 M에서 했다라고 했어요. 메타 M은 요게 우리는 이 메타 M이 뭔지도 사실 몰랐을 거예요. 미디움 리미티드가 사명 변경을 한 거예요. 메타엠에서 공지를 해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이것도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1년 4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인가는 이 주, 음, 미디움 리미티드로 공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두 달 가량을 메타M으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나왔죠. 그 다음에 KOK 파운데이션은 싱가포르의 K 스테디움과 콕플레이 운영을 이거를 잘 봐야 된다고요. KOK 재단은 싱가포르의 K 스테디움과 싱가포르에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립되어 있는 K 스테디움, 요거는 메인넷이에요. 콕플레이, 이거는 하나의 이더리움 기반의 D앱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앱과 K-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 요거를, 요거 운영을 담당할 법인을 설립하였고, 4월 13일에 한 거지요. 6월까지 기술 및 서비스 운영권을 완전 이전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운영권을 처음에는 DA웍스라는 쪽에서 하고 있다가, KOK 파운데이션과 미디움 리미티드 페이퍼 컴퍼니하고 했어요. 얘들은 그래도 매출이 뭐 수십억 정도가 있었던 회사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디움 리미티드라는 거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기술력, 자본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미디움 인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미디움과 요 날짜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30일이라고 했을 때 15일 플러스 7일이니까 22일이죠. 거의 요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약 3주 하루가, 3주 플러스 하루인 정도의 날짜 후에 이게 플랫폼 운영권 인수가 주식회사 미디움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메타M에서 그 메타M이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운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KCD는 PT로 넘어가는데 이게 주식회사 미디움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건지 메타M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건지, 즉 미디움 리미티드가 가지고 있었다는 건지 운영권을, 여기에서는 주식회사 미디움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요 다음에 보면은 이게 5월 16일자인데 미디움이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처음 이 업체 이름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1년도에 KOK 플레이의 운영권을 인수하였고 이거지요. 그런데 이 업체 이름으로,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업체 이름으로는 어떠한 공지도 나온 게 없어요. KOK 플레이 운영권을 인수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한 사람, 정윤호라는 대표는 저한테 협박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에는 플랫폼 구축에 대한 용역 계약이 22년 6월 말부로 완료가 돼서 더 이상 어떠한 뭐 책임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정윤호라는 사람이 주식회사 미디움의 김판종 씨 다음의 대표이사예요. 운영권 계약이 해지 및 종료된다. 그러면 이게 K스테디움 PT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K스테디움 PT 제가 조금 있다가 어, 법인증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 건데 그거 보시면은 거기 또 미디움 파운데이션, 미디움 리미티드라는 회사 저기 법인과 똑같이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런 데가 이 운영권을 인수를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KOK 파운데이션의 원안민 역할이 여기 있고요. KC대인 PT의 역할과 메타M의 역할이 있어요. 싱가포르 법인인 KC대인 PT는 메인넷 운영 및 유지 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메타M은 메인넷 개발 및 유지 보수, 개발과 운영의 차이예요. 메타앱이 뭔 놈의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개발을 의뢰를 하는 거는 KOK 파운데이션 재단이겠지요. 실제로 지금 떠드는 꼬라지 봐가지고는 주식회사 미디움에서 메인넷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KOK 파운데이션은 KOK 플레이와 메인넷 K 스테디움의 위탁 운영사인 K 스테디움 PT 리미티드를 싱가포르에 최근 설립하였다. 또 KOK 파운데이션이 설립을 했대요. KOK 파운데이션 재단은 설립을 한 적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위 법인은 미디움을 포함하여 훌륭한 글로벌 회사들과 생태계를 위한 개발, 유지, 보수 및 여러 계약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영리 법인임을 안내드립니다.
K 스테디움 PT는 위에 법인이 K 스테디움 PT라는 거예요. 영리 법인이고, 그리고 뭐 미디움이 훌륭한 글로벌 회사인지 저는 뭐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뭐 그런 내용인데 꼭 집어서 미디움을 언급을 해요. 여기에서 뭘 했어요? 여기 말로는 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운영사의 이름이 모든 국지, 여기는 KOK 파운데이션으로 나왔어요. 근데 KOK 파운데이션의 그 당시에 어, 대표 이사격인, 최영규 이사장이, 3기 이사장이 자기는 이런 공지를 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만든 게 KOK 파운데이션 홈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접근 권한을 안 주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도 KOK 파운데이션 이름으로 나왔다고 했지만 누가 했느냐? 다 똑같은 놈들이 한 거죠. 요거를 한 개 더 보여드리는 게 제가 어떤 사람하고 주고받은 내용이에요. 뭐 대충 짐작을 하시라고 이렇게 좀 지워놨어요. 여기 보면은 운영은 다웍스라는 회사에서 했었다. 1, 2대 CEO 황동섭 강지원 때. 그 다음에 미디움 파운데이션의 이사장 퀘스천 마크를 해놔놓고 이사장이 누구로 압니다. 이것이 나중에 메타M으로 이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미디움 파운데이션은 미디움 리미티드예요. 메타M으로 바뀐 거고요. 이거를 제가 기본적으로 경찰한테 설명을 한 거죠. 왜? KOK 플레이 앱이 지금 닫혀 있다. 3월 20, 제 기억으로는 3월 24일경이에요. 그러면은 3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2주, 3주가 지났지요. 지나고 나면은 차곡차곡, 그러니까 어제도 좀 뭐 설명을 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록들이 사라진다. 뭐 용량 뭐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이력은 남겨놔야지요. 그거 없앴죠. 오입금 관련된 거, 비트와 이더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도 다 없애버렸죠. 22년도 거라 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여기 보시면 22년 4월 13일 K스테디움 PT가 설립이 됐어요. 그러다가 여기 보면은 페이퍼 컴플이라는 거는 정말 눈가리들이 있으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페이퍼 컴퍼니다. 이게 오종건이라는 사람이 이 세 명이 있다가 임판정으로 22년 12월 15일자로 변경이 돼요. 이 사람이 빠지고 이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다 어디의 사람들이에요? 주식회사 미디움의 사람들이에요.
대법원 판결이에요. 이 내용은 지난번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 비트코인이 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지갑으로 약 100, 그, 99.9개, 99개, 즉, 한 200개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게 두 개의 자신의, 계정이라고 했는데, 소위 말하는 주소죠. 두 개의 지갑 주소를 만들어서 나눠서 분산해서 가져갔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원심 판단은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임무를 부담하게 함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타당함으로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심에서는 원심과 어, 1심에서는 이거를 어, 배임죄로 유죄 선고가 난 거지요. 근데 대부분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쭉 대충 읽어보셔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원심은 특경법에서 특경법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횡령도 있었는데 주의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 둘 다 횡령 그다음에 배임 둘 다를 타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 원심 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횡령 배임으로 다 기소가 됐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해서 이거는 무죄. 그런데 배임은 유죄. 이렇게 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글로 쓴 페이지는 6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전부 그런 자료를 빼고 여기에 좀 강력한 내용들을 많이 썼어요. 일단은 우리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수사기관, 사법권 다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유는 어제도 제가 그 설명도 드렸고 경찰한테도 이야기한 게 우리가 대금 고발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이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23년 1월 25일에 대검에 고발을 했고 23년 2월 9일에 제가 받았는 그 메시지로 보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 강남 경찰서로 사건 이관이 됐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근데 이때 여기에서 남부지검으로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그게 좀 안타깝고 3월 10일경 이때쯤에 그 강남경찰서에 접수가 됐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요 기간을 따져보세요. 약 한 달간 사건이 행랑으로 보내져요, 이게. 근데 사건이 방치가 됐어요.
이거를 이봉우 씨가 5일간 찾아가 가지고 확인이 됐어요. 이때부터 수사를 했다고 하면은 24년 6월 28일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의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를 계산을 해보면 한 1년 3개월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7월 1일에 이 불송치 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가 됐고, 접수가 된 날 담당 검사가 불송치 건만 담당하는 검사가 이거를 확인을 했을까? 아니라고 봐요. 2일 날 하루 보고 3일 날 강남경찰서에 재수사 요청이 들어가요. 이런 경우는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뭐 찾아보다 보니까 21년도 경찰청에서 나온 내용 가지고만 확인을 했을 때 불송치건이 재수사 요청이 들어가는 게 1.6%예요. 1.6% 정도로 극히 드물러요. 근데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단 하루 정도 검토를 하고서 넘겼다. 그러면은 경찰이 얼만큼 수사가 부실했다라고 판단을 했으면은 보안 수사가 아닌 재수사 요청이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재수사를 어, 다시 재수사를 한 게 저희가 알고 있는 걸로 따지더라도 약 5개월 그러니까 24년 12월 13일에 울산경찰청으로 사건이 입건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날짜를 하면은 만 5개월이 지났지요. 그리고 나서 어제 날짜 기준으로 저희가 어, 저희 사건을 울산경찰청에서 쥐고 있었는데 얼마가 걸렸느냐? 4개월이에요. 제가 여기에 연락도 하고 그 저희가 집회도 하고 그다음에 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두 차례 추가 뭐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여전히 법리 검토 중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러니까 이거를 총 검찰 고발 기준으로 해서 약 2년 3개월 동안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제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지금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사건 자체가 지금 재판 중이죠. 그런데 경찰에서 주장을 했던 게 원금이 현금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원금이 현금이 아닌 거는 이제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원금 자체가 이 가상자산과 현 그 금융 시스템에 있는 우리 은행을 따졌을 때 예적금을 하는 것과 가상자산을 스테이킹을 한 것, 이것에 원금의 개념이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치 보장 또는 금액 보장이라고 보면은 이 가상자산은 수량 보장밖에 안 된다. 몇 개를 넣었으니까 몇 개를 받는다. 그대로 또는 그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쨌든 거기에 숫자적으로 받는 거다. 근데 이 숫자가 몇 개가 됐든 간에 거래소에서 한 개의 가격이 그 가치가 거래소에서 수시로 변하는 그 가치에 따라 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가상자산의 그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원금 보장에 대해서도 원금 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해지를 해봤느냐, 현금이 튀어나올 수 있는 구조인지, 가상자산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을 해봤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을 때, 해지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해지가 된다고 하면은, 해지가 됐는 게 현금으로 튀어나오는지, 가상자산으로 튀어나오는지 보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압수수색을 했으니, 어, 스테이킹이 되는 것들을 다 확인을 할 건데, 그러면은 그게 돈으로 집어넣는지 가상자산을 잡아넣는지 확인이 되지 않냐. 그리고 원금을 보장을 해야 된다 하고 고수익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고수익 부분은 우리가 보상을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다 받았으니까 그거는 일단 차지. 두 번째, 원금 보장. 해지부터 눌러봤느냐. 원금 나오죠. 원금이라고 금자를 자꾸 쓰니까 돈처럼 보이는 건데 스테이킹 했던 거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거죠. 그럼 거기에서 여기에서 틀어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지금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람이 풀려났다. 그리고 법정 구속을 할 수 있는 게 1심에서는 6개월, 2심, 3심은 8개월씩인데 1심에서 지금 구속되는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기간 6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재판은 끝나기도 전에 풀려나고 나면은 어떻게 수사를 할 거냐 이거예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원금이 현금이 아니다. 원금 보장도 지금도 저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될 일이 없으니까.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는데 줄줄이 내려가면서 증명을 하는 게 의미가 있냐? 그럼 무죄지 않느냐? 그러면은 여기에 피해를 본 사람이 쭉 해봐야 제가 어제 가가지고 이야기한 것 중에 고소인으로 참여가 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저희 쪽에서 한 360여 명의 명단을 주면서 고소인에 참여가 되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을 해달라고 공개 청구를 했어요. 정보 공개 청구를 했어요.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소인에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 다 합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한 200명 정도 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싸그리 다 끄잡 내버리면은 고소를 거기에 한 적이 없다는 사람들이 제가 통화를 한 10여 명한테서는 전부 다 그렇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거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본의 아니게 고소인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금 그쪽에서 경찰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다단계 사기로 보고서 그리고 고소인이 진술을 한 내용에서 몇몇이 그렇겠지요. 원금 보장이 된다. 원금은 현금이다. 그리고 원금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은 소개도 안 했을 거고 나도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한 거. 그 부분이 저는 분명히 저희 쪽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렇게 고소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범죄 조직이 성립이 되니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쪽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니까 고개를 두 사람이 무의식 중에 두 사람이 다 그랬다니까요.
고소인 이야기만 들은 거잖아요. 그 고소인은 원금이 현금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해왔고, 그리고 원금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도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자기들은 하지도 않았고 소개도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 조사를 해봤어요. 그럼 거기에서 무죄가 돼버리면은 2년 넘게 끌고 오고 우리 사건을 이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준 내용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반박도 못하면서 다 맞다면서 거의 다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 가 이해를 다 하고 있는데 왜 이 사건을 이렇게 쥐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쓰는 고발인 그 진술서 내용에 이 사건에 대한 뭐 그 제가 적어놨는 부분을 좀 한 세 번 정도를 적어놓은 것 같은데 경찰 측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계속 갖게 된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가상자산 그 이 범죄자들 중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다 인발부가 되어 있었던 사건들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건을 방치를 한다는 느낌도 받고 뭔가 커넥션도 있다는 생각도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런 의심을 거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 지금 출력을 해놨는데 1620여 명의 명부가 있어요. 고소인에 참여한 사람들, 고발에 참여한 사람들. 이거를 가지고서 정치권에 민원을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저도 어 5명이 뭐 송치가 됐는 그 사건 번호로 해가지고 제가 고소인으로 거기에 등록이 돼 있어요. 사기예요, 그거에. 근데 제 이름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언제 그 고소인들하고 그 고소인들한테 제 정보를 줬겠어요. 주민번호까지 또 그게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름만 그냥 막 잡아 넣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고소인들이. 그 고소인들이 누구예요? 지난번 재판에 갔을 때 그 대표가 뭐 또 뭐 이야기를 하고 하던데 거기에서 제 이름을 도용을 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피해자로. 지 멋대로 써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고소인에 그렇게 따지면은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넣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이나 될지 사실 저는 궁금해요. 근데 경찰 이야기는 일일이 파악을 못한다. 그것도 이해를 해요. 저는 공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첫 번째 없었어요.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이 있었던 내용에는 중복되지 않는 사람 이름만 77명을 저희 쪽에 보내왔어요. 그럼 저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제가 1번이거든요. 중복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어제 재판에 참여하신 분들이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어제 제가 어, 이 4차 어, KOK 사기 등 관련 4차 공판 공천내요라고 타이틀을 달았어요. 어제 재판에 참여하신 분들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재판이 실질적인 재판, 변론, 뭐 정언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겠어요. 다 된 것 같이 구속이 되면은 구속영장 신청을 했다는 것만 들어도 뭔가 확 하고 그다음에 송치가 되고 기소가 되고 재판에 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어제 조금 뭐 안타깝지만은 스스로가 자초한 일도 한 거죠. 지가 지 발등에 도끼질을 하는 그 쪽으로 몰려갈 수도 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서 가해자의 무게가 더 실릴 수도 있다. 걔네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스스로가 운영을 해왔던 사람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 이 입출금 내역을 다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다. 그걸 제시를 하면서 이 사람은 우리 쪽 과에 더 가까운 사람들인데 이들이 왜 우리를 자기들은 피해자라고 하고 우리를 보고 범죄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렇게 물고 늘어지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들 분명히 어, 그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범죄 혐의 자체를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경찰에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해야 되고요, 그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KOK 사태가 실질적으로 그 표면으로 좀 드러난 시점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2년 한 7, 8개월, 8, 9개월 가까이 됐어요. 제가 2022년 한 7월 달부터, 그 전부터 저는 이미 그 운영 그 CS 쪽에 메일 어, 그 내용도 보내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그만큼 벌렀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죠. 우리 그 줌에 있는 사람들과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모 국회의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들은 게 그게 전부 다고 제 목소리를 전화상으로 제 목소리를 듣고 나니까 저하고 통화도 뭐 여러 번 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다라고 그런 사람으로 자기는 확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 그 국회의원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KOK 사태에 대해서 다 한대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그쪽에서 그 언론사, 방송사, 뭐 그 집회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일반 금융으로 따져 가지고 동일시되는 가상자산과 일반 금융과의 이 차이가 없는 식으로 모든 내용들이 전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생각지를 않아요. 그럼 그 국회의원조차도
내용을 제대로 알까요? 제가 그래서 경찰하고도 그 이야기 했어요. 분명히.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가 모르겠는데, 고소인이 그만고만하게 아는 사람이 경찰에 증거 자료라든가 이런 걸 제시를 하고 설명을 했다. 그리고 고소장을 쓰는 사람이 변호인을 선임을 해가지고 그쪽에 또 고소장을 쓸 때 되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쓸 거다. 얼만큼 벗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경찰도 변호사도 전부 다 자기 일이 그 하나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그 한 사건을 경찰 한 사람이 하나의 사건을 담당하지 않아요. 수백 건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몇 명이 팀으로 돼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사가 이루어지는 기반은 줬는 거, 압수수색 했는 내용.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5만 페이지가 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이해도 못하는 거. 근데 와서 계속해서 시위를 하니까. 그리고 뭐 정치인도 만나고 뭐 방송 또는 언론사의 기사로 나오니까 경찰도 압박을 받고 저희가 강남경찰서에서 똑같은 경우를 당해봤잖아요. 경찰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을 많이 주고 사건을 많이 주고 빨리 쳐내라고 하니까 쳐냈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우리 고발 내용과 불송치 않는 내용 두 가지를 다 첨부를 해갖고 줬어요. 이미 가지고 있으면 그거 보고서 알아야 되는데 피의사실 그 요지조차도 틀려요. 불송치 사유는 더 웃기고요. 그래서 그거를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해가지고 그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불송치 이유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부분까지 쭉 적어놔 놓고 요거에 대한 제가 부가 설명을 다 일일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정도로 설명을 하니까 경찰은 사실 할 말이 없지요. 뭐 이런 놈이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 그러니까 자기가 제대로 알고 있는 내용이 사실 부족했을 거예요. 저는 그것도 이해를 해요. 그게 제가 또 이야기한 게 경찰 서단위에서 한 명이 실제로 거기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그 집중수사팀이 팀으로 움직인다라고 그 경감인가 팀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팀장에서 바뀌고 나서 넘고 해가지고 네 번이 바뀌었잖아요. 한 명이 수사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저희가 강남경찰서 경찰청 본청에 가가지고 시위를 하면서 정보관하고 거기에 시위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하고 이야기를 항상 나눴을 때 이거는 서단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청단위도 울산경찰청에서도 케어케이와 관련해서 4명이 했대요. 3명, 4명. 제가 만났던 사람은 처음부터 이 수사를 해왔다는 사람이 그러면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내용을 제대로 아냐 이거죠. 그래서 경찰이 얼만큼 지금 이렇게 그 사건을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뭐 시간 끌고 뭐 이런 게 제 뇌리 속에는 이전에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시피 경찰, 검찰, 그러니까 검사, 그다음에 뭐 변호사, 판사, 뭐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했던 짓과 연결을 안 지울래야 안 지울 수가 없어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안으로 보거나 규모로 봐도
이거는 잡범과 차이가 있는 정말 어,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도 했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고 나서 수사의 질이 얼만큼 그 경찰의 수사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시냐고. 저는 그렇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남부지검으로 넘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면은 그 사건을 검찰하고 그 울산지방검찰청 쪽에 담당 검사라든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사건을 남부지검으로 보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제가 문의를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알아서 좀 더 해야 될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제가 경찰 쪽에 이야기한 게 사건을 아까 제가 그 타임테이블처럼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2023년 1월 25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2025년 4월 14일 어제 기준으로 그러면은 약 2년이 넘었죠. 2년 정도가 됐잖아요. 2년 동안 그러면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했던 수사 내용, 제가 제출해 줬던 내용, 그 다음에 강남경찰서에서 재수사했는 내용, 이 수사 기록을 가지고서 4개월간 수사 내용을 아직도 검토를 하고 그걸 가지고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경찰이 이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죠. 그리고 그런 사건들을 다 해가지고 검찰로 넘겼을 때도 경찰이 수사한 자료를 가지고서 기소장 쓰지 않냐. 지금 울산경찰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수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제가 추가로 어떻게 이 수사 기록만 보고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첨부했는 내용들 읽어주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주면서 설명을 했는데 정말 집중해서 그걸 봤어요. 그 사람도. 그럼 그런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는 주식회사 미디움에 그 KOK 재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실제로는 KOK 재단의 업무를 다 하고 있으니까 뭐 이름은 KOK 재단 남아있을 뿐, 이 주식회사 미디움 속에 미디움 리미티드, 왜 미디움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썼을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보여드렸던 이 자료 그 속에서도 여기 보면은 미디움 파운데이션의 이사장이 땡땡땡으로 압니다. 그 땡땡땡이 누구냐? 결국에 거기 그러니까 미디움 리미티드, K 스테디움 프라이빗 리미티드, 커렉티드, 미디움 인코퍼레이션 다 뭐냐? 한 업체의 임직원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법인명은 여러 개를 쓰고 지금은 또 B2B 하는 회사가 홈페이지도 지금 그 닫아놓은 지가 벌써 몇 년째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하나도 지금 3주 정도가 우동이 안 돼요. 그게 능력 있는, 실력 있는 기업이에요.
응용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제대로 운영을 못해요. 거기에 해당이 된 게 유지 보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우리의 사건은 일반적인 배임이라고 하면은 제가 힘들다. 왜냐하면은 내부 자료가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은 어려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놈들이 계속 해가지고 기록물을 계속 내던져 놔놨고 그 내용조차도 지들이 내놓은 거를 지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사 내용도 마찬가지로 지들이 내놓고 지들이 하나는 뭐 유료 제보를 했고 다른 거는 제보를 해준 기사를 거기서 썼으니까 뭐 동아닷컴 그다음에 조선일보 저거 조선이 아니고 중앙일보 이런 데서 이렇게 내줬다는 거는 기자들이 그런 업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기사가 나왔다. 그들이 제보를 한 거예요. 그럼 미디움 파운데이션에서 했을까? 미디움 리미티드에서 했을까? 걔들이 한국에, 그거는 저기 홍콩 법인인데, 홍콩 법인이 뭐 한다고 여기에 와가지고 그 기사를 내달라고 지랄을 했겠어요? KOK 재단은 쉐이셸 공화국에 있어요.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국내에 기사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실제로 사람이 존재한다 손 치더라도 그것들이 이런 기사를 낸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냈겠나? 그래서 저희가, 아, 이제 조기 대선에, 진입이 되어 있고, 조기 대선에 우리의 목소리를 좀 높여볼 때도 됐다. 그래서 연명부를 좀 이용을 하려고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